자, 1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월요일에 만나 뵙는 분이잖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목요일에도 나오셨습니다. 판승철님 모시겠습니다. 이상원 선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가 목요일까지. 저는 좋아요. 저는 뭔가 좋은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시고요. 아니, 저는 좋은데 어쩌다 목요일까지. 저도 좋아서요. 그렇죠. 자꾸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거죠? 그럼요.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좀 시장이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계속 이렇게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물가가 별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금리가 뉴 노멀이라면 과연 이제 어디서 우리가 성장을 찾아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지금 궁금해하는 거 드디어 이제 바드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챗GPT가 낫냐 바드가 낫냐. 대답을 단호하게 합니다. 정말요? 네. 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부채 한도 그냥 잠깐 또 오늘 얘기가 나와서 그거 네. 말씀드리고 저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부터.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원래 이제 예전 같으면 네. 그러니까 물가 이제 발표가 났을 때 물가가 낮게 나오면 기억나세요? 막 지수 자체가 막 3% 그렇죠. 4%씩 네. 올랐다가 네네. 또 해서 뭐 당일 변동폭이 5, 6%씩 나오는 네. 이런 장이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거 보면요. 물가가 발표하고 나서 기술주랑 지역은행주가 이제 상승하면서 강세 출발을 했어요. 네. 한 1% 내외로 강세 출발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4월 카드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1.2%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라? 하라고 전환하네요. 그러니까 경기가 네. 불안하다는 것에 시장이 크게 반응했다는 거죠. 예. 네. 예전 같으면 신경도 안 썼죠.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불안하면 물가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원래 그거야. 그걸 원했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경기가 안 좋아야 물가가 떨어져.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야 이게 뭐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네. 게 제가 지금 자꾸 느낌이 그러니까 느껴지잖아요. 시장을 네네. 보고 있으면 네. 뭔가 바뀌는구나. 근데 여기 이제 시장이 내려가다가 오후에 이제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 관련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미친 듯이 반등이 나왔죠. 요 차트 이게 분봉이거든요. 네. 5분봉인데 개장하고 나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쭉 빠지다가 컨퍼런스 AI 하면서 쭉 올라갔거든요. AI 하면서 날라왔어요. 네네. 이걸 봐서는 시장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물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는 대로 이제 나갈 것 같아요. 네네. CPI 이렇게 표 보시면요. CPI 보시면 요 표가요. 헤드라인으로 보시면 결과는 4.9가 나왔고 컨센서스가 5.0, 전월이 5.0이었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나와서 4월 달은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제 상상력을 추가해 봤을 때 5.2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짝 반등 나온다.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네네. 이 정도 충격은 네. 5월 CPI가 괜찮을 거니까 견디자. 막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전혀 다른 경우. 쓰셔야죠, 이제 반성문. 그럼요. 우리 사실을 얘기합니다. 네. 예상이 당연히 틀리죠. 예상보다 굉장히 말이 떨리네요. 잘할 걸. 헤드라인이 훨씬 잘 나왔습니다. 네. 시장 보통 대부분의 예상이 5 넘었었다라는 걸 보면 굉장히 잘 나온 편이고요. 코어 보시면요. 결과가 5.5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도 5.5였고 전월이 5.6이었습니다. 이게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었고요. 네. 밑에 슈퍼코어 보시면 슈퍼코어가 뭐냐면 임대료 제외한 코어 물가입니다. 결과가 5.1인데요. 보시면 전월이 5.8이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임대료를 제외했더니 네. 코어도 0.7이 떨어졌거든요. 네, 확 네. 떨어진 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임대료마저 떨어지면은 굉장히 빠르게 물가는 잡힐 수 있겠구나. 그렇죠. 임대료가 오르지만 않아줘도 네네. 지금 이제 여타 방송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드디어 임대료도 상승률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MOM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네네. 이제 좀 있으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업률이 안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네.
이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네. 이제 집 안에서 뭔가 활동하는 거에 시간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뭔가 집이 나한테 주는 효용은 커졌는데 집을 공급하지를 못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뭐야 원자재 가격도 너무 목재 가격이 2배, 3배 뛰고 뭐 많이 늘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상업용 임대 뭐 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든데 네. 주택은 계속 이 모양인 걸로 봐서는 어지간한 침체 수준이 아니면 이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찌됐던 네. 최소한 저희가 뭐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 뭐 오기 전에 뭐 금리를 2번 낮춥니다, 3번 낮춥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파월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약적인 수준이거든요. 네네. 제약적인 수준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금리가 플러스면 되는 거거든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뺄 때 네. 지금 헤드라인을 빼버리면 지금 5.25에서 4.9를 빼니까 네. 당연히 플러스고요. 이건 제약적인 수준이죠. 보통 우리가 실질금리가 플러스면 경기가 안 좋다. 그렇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면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5.2에서 그쵸 5.2에서 5.25에서 4.9를 빼면 지금은 실질금리가 0.35% 플러스니까 네네. 경기가 안 좋다고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 되세요.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예금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돈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네.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네 내가. 제가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네. 저희 애들한테 설명할 때 쉽게 이렇게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똑같아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면 시중으로 돈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헤드라인으로 봐도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상태이고 코어는 아직 마이너스지만 슈퍼코어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플러스인 상황에 왔죠. 그러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니까 네. 최소한 여기서 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이죠. 그러네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네네.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살면 될까요? 어딜 사면 될까요? 혜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금리가 이제 오르던 금리가 동결됐으니까 성장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5.25%의 고금리는 계속 유지될 테니 이 성장주들이 그럼 괜찮나 싶기도 하고 참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금리가 전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크아웃 하는 순간 주가는 항상 바닥 다지고 올라왔었습니다. 통계로 주핑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네. 제가 그걸 계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근데 지금 증권가에 몇 년이나 계셨죠? 제가 한 20년, 만으로 한 18년 정도, 17년, 18년. 그러면 통계적 유의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 어지간한 건 다 네. 겪어봤습니다. 네.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제 경험상 그랬어요. 항상 오 할 때 바닥 다지기 시작했었고요. 에이 되겠어 할 때 올라왔어요. 네.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네. 불신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그렇죠. 네. 정말 그렇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근데 그 안에서 보면 항상 주도주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어디였었느냐. 그 매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저는 올해 1월부터 불신의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바닥은 네. 이미 지나간 거고 그런 얘기 많이 드렸었고요.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빅테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왜 그랬냐면요. 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게 어제 상황이에요. 분명히 시장에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느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화면을 딱 보시면 팍 눈에 들어오시죠.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구글하고 아마존이 아주 초록색으로 반짝반짝하죠. 네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반짝반짝하고 엔비디아 뭐 이런 요쪽 요 라인을 긋는다면 요 라인이죠. 네. 기술주 라인들 여기들. 반면에 작년에 여기가 가장 안 좋았던 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네. 그게 그대로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빅테크가 뜬금없이 가느냐. 제가 처음에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불신이 컸거든요. 네. 한국 표현으로 하면 삼성전자가 2배, 3배 어떻게 오르니? 이렇게 네네. 큰 종목이. 이거랑 네네. 같은 얘기거든요. 네. 아니 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원투펀치가 얼마나 가겠어.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다르다고 봤거든요. 왜? AI가 있잖아요. 네네. AI가 등장하게 되고 AI가 산업에 가져올 효과가 얼마나 클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논리를 그 내러티브를 뒷받침하는 수치들이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네네. 나오잖아요. 하루에 가입자 1억 명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데일리 유저가 1억 명. 4일 만에 가입자 1억 명.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쪽으로 쏠릴 수 있겠구나. 근데 어제 이제는 좀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거의 직전 고점까지 왔는데 얘네들이 더 갈 수 있을까? 네네. 고민하고 분산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채권으로도 좀 사보고 현금도 좀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장을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또 바뀌는 거죠. 야, 구글이 4.1, 시종 이 큰 종목이 4.1, 아마존이 3.35. 그러면 결국 네. 이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결국 클라우드 생태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 계열이 시장에서 인정하기에 제가 볼 때 향후 가장 성장이 많이 나올 지역은 여기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주도주가 나와버렸잖아요. 네네. 이게 신고가 내기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던지 지금 이게 지금 매매를 권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지금 현재에서 이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주도주가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몰빵해 이런 거는 안 되고 항상 분산하고 배분하고 이런 쪽에 신경을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네. 그러면 사실 구글이 어제 개발자 회의를 열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네네. 인상 깊었던 거는 첫 번째 언어가 영어라면 두 번째 언어는 한국어와 일본어입니다. 이야, 대박. 그렇지. 구글 우리나라 신경 써야지. 이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개발자 회의가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이라 치고 그럼 실제로 구글 바드는 어땠었어요? 바드가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 바드에 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바드한테 네. 바드가 제 GPT보다 나은 점을 설명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챗 GPT한테도 했었어요. 네. 챗 GPT는 이건 우리 같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쪽은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같은 모델을 언어 대용량 모델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돌려서. 네. 바드는 단호합니다. 자, 바드 한번 볼까요? 한번 가가지고가 말이 자꾸 꼬이네요. 더 큰 데이터 세트로 학습했다. 우리가 더 정확한 대답을 한다. 우리가 더 창의적이다.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바드는 챗 GPT보다 더 강력하고 유용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봤죠. 네. 챗 GPT는 왜 바드보다 GPT가 더 좋다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바드가 정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챗 GPT는 바드보다 나은 점이 없습니다. 예. 바드는 더 큰 데이터 세트로 학습되었으며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언어 모델입니다. 그리고 챗 GPT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거 왠지 파인 튜닝 한 것 같은데. 약간 그 구글 개발자들이 파인 튜닝을 좀 해서 이렇게 화가 대답하고. 많이 났나 봐요. 그러게요. 자기가 원조인데 그런 거죠. 자기가 원조 국밥집인데 네네. 옆집에서 우리 따라 했는데 그 장사가 거기 더 잘 되는 거죠. 지금 열받은 거죠, 지금. 네네. 그래서 원조집은 우리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네. 저도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팜1과 팜2의 차이점을. 네네. 근데 팜2가 나왔어요. 네네. 누군가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라도 누군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팜1을 압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네네. 최소한 GPT-4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훈련시키거나 학습시키거나 사용하는 비용 면에서도 GPT-4의 13%에 불과할 걸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래요? 비용이 엄청 싸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건
내용이 뭐 이게 원체 뭐 뭐랄까요 구글에서 알파벳을 갖고 있는 뭐 자체 뭐 반도체나 데이터나 뭐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 자체 칩이나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바드의 업데이트가 람다에서 팜2로 이제 더 이상 람다 모델이 아니다 이거죠. 네네. 바드도 람2로 간다. 팜2로 간다라는 거고요. 이 팜이 적용되는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바드, 지메일, 뭐 그다음에 구글 지도, 독스 등등등 해서 그냥 뭐 나열할 필요 없이 그냥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에이. 보여줬던 코파일럿이죠. 코파일럿. 예. 코파일럿에서 했던 거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다 제공해 준다. 다 근데 제공한다. 파라미터가 챗 GPT-4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5천억 개다. 그렇죠. 훨씬 더 낫잖아. 심지어 우리가 수학도 더 잘해. 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아무튼 뭐 자기가 원조집이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이 원조- 육수만큼은 내가 그렇죠. 기가 막히게 뽑아 이거잖아요. 원조 AI 맞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더 이상 구글이 알파벳이 챗 GPT 피해주가 아니다. 네네. 이게 인공지능 시장 전체가 확장되고 있다. GPT 혼자 막 이렇게 치고받고 있으면 다들 좀 뭐야 뭐 잘하는 거 알겠는데 나한테 뭔 효용이 있어 이렇게 된 이거랑 네. 하나가 더 나타났죠. 이제 야 우리가 더 잘해. 또 결국 둘이 경쟁이 되고 싸우다 보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죠.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GPT가 야 우리 그래도 좀 남는 게 있어야지라고 했다면 야 우리 출혈 경쟁이라도 해 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확장한다. 예전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투자 비중을 75대 25 정도로 바꿨습니다라고 생각을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네. 다시 5대 5로 바꾸고 있어요. 써보니까요 비슷해요. 큰 차이를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게 비전문공자가 느끼기에 네네. 저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약간 이렇게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마우스빅님께서 느낌상 구글 마소 둘 중 하나는 죽겠군 이랬더니 겐조님께서 아니 오장동 냉면도 빨간 집이랑 파란 집 둘 다 잘 되잖아요. 둘 다 잘 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좋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둘 다 잘 될 거예요. 한쪽에 승부가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당장 일단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핸드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당시에 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우리 저기 둘째 태어날 때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네. 근데 처음 나와서 그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일면 뉴스들이 다 그거였어요. 삼성전자에서는요. 그거 너무 시기상조 아니야? 좀 빠른데 우리 아무튼 내부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어요. 이게 신문 일면이었고요. 네네. 당시에 LG전자는 저거는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게 그 태도의 차이였죠. 네네. 근데 그 태도의 차이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 처음 나오고 이제 2가 나왔잖아요. 아이폰에서. 네. 그 2가 나오면서 1하고 비교하죠. 우린 이게 더 좋아하고 이게 더 좋아하고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하나 샀죠. 네네. 그래서 삼성도 저거 좋은 거네. 그리고 삼성도 들었죠. 네네. 근데 LG가 늦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게 시장이 전체가 이 세 개 시장 중에서 결국 나중에 시간이 5, 6년 지나서 LG는 휴대폰 사업을 접었었고 네. 삼성하고 지금 이제 애플이 두 개가 시장을 양분했죠. 근데 삼성은 혼자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가져갔으면 구글하고 같이 껴서 연합을 해서 애플이 너무 강하니까 네. 이 소프트웨어는 구글이 하고 하드웨어는 삼성이 하는 구조. 애플은 두 개 다 내가 독점하는 구조. 업체력 뒤치해서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지금 현재 25% 정도, 나머지는 구글이 75를 갖고 있지만 기업 가치는 애플이 더 평가받고 있죠. 그렇죠. 양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모델이 될 거예요. 같이 갖고 있는데 얘네들을 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다 몰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조상. 네네. 일단 뭐 가격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하나가 압도적이라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각자의 생태계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터질지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리고 이 산업의 규모도 너무 크기 때문에 독점이 발생하면 너무 치명적이라서 정부에서 강제로라도 쪼갤 겁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둘 다 남을 가능성이 높죠. 대신 점유율 싸움이 누가 될 거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 2, 3가 네네. 그대로 더 뭐랄까요? 더 집중되는 이익이 더 몰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있더라도 네, 네. 세 개 다 사라. 네. 세 개. 다 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그 싸냐 비싸냐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죠.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전 시간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애플 현재 TTM으로 PR이 24배.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8배였나요? 한 30배였나요? 30배 넘었었어요. 그 정도 네. 지금 원체 빠르게 변하니까요. TTM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알파벳이 TTM으로 한 20 정도? 네네. 이제 포워드로 보면 또 조금씩 싸죠. 네. 당연히 지금 알파벳이 좀 더 쌉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현재 포지셔닝 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PR을 좀 더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라는 거고요. 이 세 개가 1, 2, 3가 엎치락 뒤치락 할 수는 있지만 이 1, 2, 3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 규모가 더 빨려들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럼 이게 좀 더 독점이 심해지겠죠. 시리는 왜 안 될까요? 나 진짜 시리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글쎄요.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애플한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쪽 전공자는 아니지만 네. 애플은 되게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인공지능 개발할 때 애플 엔지니어들한테는 이거 공개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갔었고 구글이나 이런 쪽은 또 지나치게 다 공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보고 쓸 수도 있고 또 그 오픈 소스라고 그러나요? 네네. 뭐 아무튼 그렇게 이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폐쇄적인 문화하고는 이렇게 확장성에서 좀 차이가 났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향후 애플이 인공지능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애플은 애플 나름의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들이 만약에 뭐 그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이 됐든 뭐가 됐든 애플 폰 안에서 뭐 구동을 시키려고 하면 일단 통행료로 30% 내놔봐. 네.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버릴 수도 없어요. 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에 좀 치우치지 마라. 이건 그렇죠. 시장이 맞아요. 그게 시장이 가득 찼을 때에는 거기에서 그 시장을 누가 더 넓혀가고 그럼 누구 시장은 뺏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한 명으로 모으는 게 맞는데 지금은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는 단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 같이 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때다. 그렇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중소형주를 들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큰형님 중에 1, 2, 3를 가려는 C3 거니까. AI 이런 거. 저는 제가 그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제가 성장주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네네. 저는 또 숫자가 안 나오면 안 봐요. 적자 기업들은 하지 적자 기업은 제가 숫자가 안 나오면 제 돈도 아니고 손님 돈 운영하는 건데 네네. 적자 기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농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한도 이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일본 가서 발언한 게 좀 전 세계 시장에 약간 부담이 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정치적인 쇼기 때문에 네네. 뭐 우리가 이거를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우리가 이걸 막 지켜봐야 돼 이게 아니고요. 전 바드한테 물어본 걸 신기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부채 한도는 협상이 타협이 됩니다. 이건 이건 누가 봐도 협박이잖아요. 자기가 행정부에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부터. 네. 옐런 장관이요. 채무 불이행 위험만으로도 2011년처럼 신평사들이 미국 신용 등급 강등시킬 수 있다. 그때도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날인가 전전날에 네. 신용 등급을 강등했었던 거죠. 맞습니다. 뭐 부채 디폴트가 나고 강등한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수도 있다. 디폴트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날 수가 없죠. 네네. 미국이 디폴트가 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붕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왜 겁을 주냐면 이렇게 자꾸 겁을 줘서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빨리 연장하고 우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왜 끌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온 거죠. 가장 극단적이었던 사례를 들어서 네. 2011년 8월 5일 날 이날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2달간 전 세계 증시가 패닉 상태에 있었지 않냐. 겁을 주는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렇게 돼. 그거에 따른 책임은 공화당 합의 안 해준 공화당 네가 져야 돼. 이 얘기예요. 네. 공화당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책임 네가 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국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안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난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걸 또 바드한테 물어봤어요? 네. 바드한테 정의를 해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이거 주가에 제가 볼 때는 별 영향 없을 거거든요. 네네.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한도가 뭐니?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래요. 네. 의회가 한도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한대요. 그럼 한도 조정은 뭐니? 그랬더니 정해진 시기 없이 양당 협의 아래 조정 가능하대요. 아, 정해진 시기 없이. 예, 뭔가 이상하죠. 말이 점점. 네네. 그러면 부채 한도 도달하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특별 조치 통해 자금 집행이 가능하대요. 네. 그럼 특별 조치 기간은 그때 달라요. 이거 완전 이상하죠. 네. 이게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정치적으로 타협하면 끝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기한도 정해져 있고 뭐도 있는데 기한을 뭐 뺐다가 돌렸다가 뭐 새로 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서 X데이트는 뭐냐 그랬더니 재무부가 사용 가능한 예산을 모두 소진한 날짜. 네네. 부도난 날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예. 신문에 X데이트 나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부도난 날인데 이런 날은 안 온다. 셧다운은 뭐냐? 부도날까봐 공무원 월급이나 이런 거 중지하는 거야. 네네. 라는 거고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그때 당시에 만약 신용등급이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S&P 500이 당일 6.7% 하락했었고요. 3일간 1100까지 떨어집니다. 13% 떨어져요. S&P 500. S&P 500 지수가. 지수가. 근데 문제는 2주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일날은 근데 당일 막상 터지고 나서는 네. 미국은 이게 바닥이었어요. 이틀 뒤가 8월 8일이. 근데 코스피는 당일날 3.8 빠졌는데 10월 4일에 2달 내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하죠. 사고는 네네. 미국이 치고 우리가 고생한 케이스. 왜 고생했느냐? 미국 경기 침체될 거니까. 우리 수출하는 우리가 민감했던 거죠. 네네. 거기에다가 환율이 얻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8월 5일날 1,070원이었는데요. 당일날 10월 4일까지 1,200원까지 튑니다. 환율이. 아,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1,200원까지 튀었어요. 와. 제가 이때 근무할 때 네. 제일 화딱지 났던 게 그거였거든요. 사고는 니들이 치고 시장은 한국이 깨지냐 이거였거든요. 네네, 맞아요.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세요. 만약에 신용 강등 느낌이 온다. 네네. 그러면 이런 염두는 두시되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저 어제도 이거 똑같은 질문 드리긴 했었거든요.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저희 30분 됐으니까 네네. 바로 한번 PPI 보도록 할까요? 아, 그러시죠. 이제 지금 네. 30분이 됐습니다. 자, PPI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새로 고침을 할 거예요. 30분 되자마자라서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다 들어가고 있을 텐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PPI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새로 고침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새로 고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30분이 됐기 때문에 자, 볼게요. 아직 그러니까 3월 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인터넷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페이지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혹시 지표 나왔나요? PPI요. 네. 잠시만요. 되게 오래 걸리네. 지금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나왔습니다. 오! 잘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잘 나왔다는 게 물론 이겁니다. 4월 지표죠. 4월 지표 PPI 전월 대비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오른 걸로 나왔어요. 일단 지난달에 화면에서 이 그림과 함께 보시죠. 그림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검은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 검은색 선이 PPI가 매달 어떻게 나왔는지 전월 대비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 시기가 바로 지난달이었었고 이게 0.5% 감소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갖고 지난달 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시장 크게 올랐었던 거였었는데 이번 달에는 0.2%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 예상치가 0.3% 정도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럼 전년 대비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2.3%? 2.3%? 이거 제가 잠시 후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4.9%였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4.9%였다가 지난달에 2.7%로 크게 내려앉아서 이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었던 건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2.3%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전체 숫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게 2월 달에 4.8%였던 게 지난 3월에 2.7%로 크게 내려앉았었는데 이번에도 2.3%로 또 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장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올라가진 않고 있네요. 나쁘지 않은 수치긴 해요. 어쨌든 다우지수는 0.26% 정도 하락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02% 강보합 정도,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3% 정도 강보합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그 이번 인덱스에서 80% 그러니까 이번 인덱스 상승의 80%를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 보면 서비스다. 지난달에는 굿즈, 그러니까 제품 쪽에서 크게 내려앉았었거든요. 그 제품 쪽에서 크게 내려앉은 것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유가 하락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오르게 만든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비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올랐는지 한번 밑에 볼게요. 자, 보시면 4월에 0.2% 올랐는데 그중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네요. 자, 에너지 가격이 올랐고 서비스 가운데 보시면 0.5% 교역 쪽에서 좀 올랐고요. 자, 그래서 이번 걸 보면은 사실 지난달에 6%나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떨어뜨려 줬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오르면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는 결국 소비자들한테 비싸게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선행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비자 물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장 영향은 좀 있는데 이번 지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눈으로 봤고요. 네. 뭘로 봤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죠.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이게 점점 더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가속화시키겠죠.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이거는 너무 빨리 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적당한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낮아 보이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근데 이게 선행 지표가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면 네네. 경기 자체가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맞춰서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제가 방금 보다 보니까 신기한 거는 이제 신규 수rop수당 청구 건수 거래도 26만 4천 건이 나왔네요. 실업률이 네네. 높아지겠네요. 살짝이라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 같으면 되게 환호할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되게 환호할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우려되는 이게 시선이 약간 느껴진다라는 거죠. 네네. 예전 같으면 이러면 막 지수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1% 2% 쫙쫙쫙 치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가만 생각해보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나. 경기가 안 좋아지는. 네. 이게 혹시 만약에 경기 침체가 하드하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오히려 걱정이 되는. 이제는 굿뉴스가 뭐 배드뉴스고 뭐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 이게 아니고 네. 진짜 이제 굿뉴스는 굿뉴스인데 어떻게 굿뉴스가 나올 건지 배드뉴스인데 어떻게 배드뉴스가 이런 거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나레이션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처음에 이야기 시작해 주셨던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야기 시작해 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네요. 결국은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원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